이제 주제는 북한 인권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그냥 겪었던 일이나 생각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그런 관점에서 서로 생각을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를 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법대에서 이제 석사도 하고 박사과정도 했는데요. 국제법 공부를 했어요. 국제법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근데 국제법이라서 미국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때는 석사만 받으면 교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갑자기 대학 정원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 정원을 2배로 늘렸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대학이 몇 개 없어갖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 그 사람 성격에 맞는 해결책으로 그럼 대학을 2배로 늘리라고 해서 2배로 늘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2배로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석사만 하면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양심상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공부를 그 정도 하고 교수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제 2년 후배인 조국 교수가 그 친구 교수를 시작을 했어요. 울산에 가서. 네. 근데 저는 그냥 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박사과정도 하고 또 미국까지 괜히 가서 그래서 박사 공부를 더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수라는 건 이렇게 근무하는 연봉에 따라서 그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해. 모든 직업이. 네. 그 사람이 옳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저희는 집안이 좀 그렇게 풍족한 집안이 아니라서 그 장남이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설득을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얘기를 아버지께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래도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어쨌든 해서 가긴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님이나 집안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 혼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집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90년대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WTO 이런 게 유명하던 갑자기 중요한 주제다. 요즘은 뭐가 중요한 주제예요? 기후변화인가요? 아니면은 뭐가 중요한 주제죠 요즘은? 이거 하겠다 그러면 남들이 와 그런 게 뭐 있어요? 그죠? 구글에 취직한다 이런 건가? 요즘 뭐예요? 이렇게 뜨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예요? 요즘은 뭐예요? 주제가? 네? 인권이요? 에이. 인권 하겠다는 사람들 우와! 결혼합시다 그래요? 요즘 뭐예요? 저작권이요? 진짜요? 저작권을 준비를 해요? 아니 저작권 쪽 이제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이런 거요? 그쵸. 그건 이제 중요한 돈도 잘 벌고 금융도 그렇고 그렇겠죠. 이제 저는 WTO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게 뜨던데. 근데 WTO는요 국가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WTO 전문가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나중에 와서 집안에서 돈을 벌어주고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미국을 갔는데 석사를 이제 미국 대학은 제가 이제 예일 로스쿨에 갔는데 제 8월 말에 갔는데 일을 하다 가야 돼서 남들은 한 6월쯤 가서 영어도 배우고 그냥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냥 돈을 벌어야 돼서 8월 말까지 일하다가 학교 시작하는 바로 전날 갔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이제 친구 집에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집에다가 물건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9월 그로부터 2주 지났더니 박사과정에 올라갈 사람은 박사과정 계획서를 내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건물 구조도 아직 잘 모르고 화장실도 잘 못 찾고 이러고 있는데 박사 프로포절을 지금 내지 않으면 시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9월 말까지 내래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뭐 로스쿨에 가서 처음 강의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는 저 AFK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군방송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영어를 좋아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뭐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렇게 첫 시간 강의 들었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같아요. 네, 영어 같은데 영어가 아니에요. 이게 듣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간혹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는데 미국 수업은 뭐 소크레틱 메소드 그래서 하다가 누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질문을 하면 주제가 갑자기 절로 가요. 그럼 얘가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또 딴 데로 가고 얘가 얘기하고 그래요. 정말 산만해요. 그래서 겨우 알아듣는 부분이 나왔는데 바로 없어져요. 분위기가 네, 그렇게 돼서 그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WTO를 어쨌든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프로포즈를 내야 되는데 WTO 내용도 잘 모르죠. 뭐 어떻게든 힘들어서.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차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불났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하얗게 됐더라고요. 이게 스티어링 오일이 새면서 이게 엔진에 떨어져서도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놔두면 되는데 저 옆집 사람이 그거 보고 저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꺼놨어요. 불을. 차가 까만 차인데 하얗게 됐어요. 소화기로 이렇게 꽉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 누가 줘서 이제 탔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 차가 괜찮아서 그 차로 학장이 자기 집에서 저녁을 낸다고 이제 신입생들 이제 해준다고. 제가 독일에 하나를 태워서 가기로 했다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전화 왔는데 제가 집 구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인데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정신대 문제 피해자들하고 남경학살 중국 피해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캠페인을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나보고 발표를 하라고. 제가 전화를 받고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주느냐고 그랬어요. 왜냐 전화 온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뭐 누가 해서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랬어요. 저 안 된다고, 저 못 간다고. 제일 중요한 큰 원인은 뉴욕에 제가 있는 학교에서 뉴욕까지 2시간 차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몰라요.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안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콜롬비아 로스쿨은 지금은 뉴욕이 좋아졌지만 할렘 한가운데 있어요. 125번가에 6번가 뭐 이래요. 116가 뭐 이렇다. 그러니까 우선 무섭고 그리고 모르겠고 가는 길도 그러니까 못 간다고. 두 번째는 정신대 문제가 뭔지 한 개도 모른다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가서 영어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망신당할 거라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렸더니 할머니를 한 번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뭐 계속 거의 우시는 거예요. 오라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너한테 연락했기. 그 대목에서 약간 빈정이 상했지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독일 놈은 기다리고 있지 뭐 가긴 가야 되지. 걔한테 욕먹을 것 같지. 가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안 간다고 얘기하려고. 전화 끊고 갔더니 독일애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 인생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래요. 제가 20분 늦었거든요. 그때부터 독일 애들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근데 가서 그거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떡해요. 해야 되죠. 그 다음날부터 도서관에 가서 좀 찾아봤는데 정신대 문제를 보니까 2차 대전 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2차 대전 때 그러면 이거 저지른 전범들이나 뭐 처벌을 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차 대전 후에 저 전범 재판이 독일하고 일본 두 군데서 다 있었잖아요. 뉘렌베르크하고 방하고. 뉘렌베르크 거는 가보니까 방이 2개예요. 책으로 꽉 차 있고 연구가 그만큼. 동경 재판은 가니까 서가에 조그만한 책이 하나 있고 종이가 몇 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동경 재판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걸 이렇게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정신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92년도 얘기. 근데 뭐 일본의 그 무슨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교수가 그 방위성에 가서 찾아가지고 자료를 해서 이게 나쁘게 됐다. 강제 동원하고 이렇게. 그거를 자료를 찾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고 한국신문 뭐 거기서 읽고 일본에다 연락을 했어요. 자료를 볼 수 있게. 아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이런 일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딴 것보다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 뭐 전시의 여성들에 대한 성적 폭력 나쁘죠. 근데 우발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이제 제가 안 좋게 본 건 국가가 계획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20만 명씩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의 범죄라는 게 나쁜 거. State Sponsored Crime. 이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사람 그거 했는데 하여튼 콜롬비아를 가긴 갔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나는 콜롬비아고 뭐고 정신대고 뭐고 일단 박사 이게 논문이 돼야 돼요. 이게 저 미국까지 왔는데 석사도 어렵게 왔지만 박사과정을 못 올라가고 박사를 못 받으면 서울에 가서 이거 교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박사과정 올라가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뭐 경쟁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저 영어도 버벅대지 뭐 지금 주제도 왔다 갔다 WTO하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교수를 이제 미팅을 해야 돼. 그래서 교수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 당신 지도교수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냐? 주제가 뭐 어떻게 주제는 뭐 어떤 걸 할 거냐? 그래서 WTO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나를 보더니 참 그런데 말이지 아시아 특히 또 한국이나 이런데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왜 그렇게 돈에 관한 것만 하려고 하느냐? 왜 룰 오브 로나 휴먼 라이츠나 뭐 컨스티튜셔널 이런 거 헌법이나 이렇게 법치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그랜드한 이렇게 그 저스티스에 관한 생각을 왜 안 가지는지 모르겠다. 너는 아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뭐라 그래 박사과정 올라가면서 그럼요 전 아니에요. 너는 주제가 뭐냐요? 그래서 WTO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정신대 문제를 최근에 연구를 해왔다. 그게 뭐냐요? 이제 2차 대전 때 그런 게 가능했냐? 그런 거 왜 안 알려졌는지 그게 이제 일본이 구인하고 이렇게 해서 안 알려.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 이건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다만 일본이 이걸 몰랐을 거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바로 배상하고 뭐 정리를 했을 거다. 이거를 묵혀둘 이유가 없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잘못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안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일처럼 이거 일본이 바보같이 그렇게 안 할 거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저를 오히려 걱정하는 게 너 이거 논문 낼 때쯤 돼서 박사 받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버릴 거다.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면 너 뭐 먹고 살 거냐? 그 다음부터는 이건 이 문제는 끝나고 너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안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쉽게 끝나진 않을 거다. 그랬으면 60년 동안 이렇게 놔뒀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정신대 문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너 박사과정 어떻게 돼가냐? 근데 주제는 얘기 못하고 지금 호의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냐? 그럼 교수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몰라겠다. 주제는 뭐냐? 한일 관계와 WTO 관련성 뭐 이런 걸 해보려고. 우리 아버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겠다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한숨을 이렇게 확 쉬시니까 이 맘대로 해 막 이렇게 뭐 했죠. 그걸 논문을 썼어요. 제 주제는 개인이 역사적인 부정의를 당했을 때 국제법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제가 어떤 내용이냐. 이게 제 평생의 이제 제 관심.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96년도 때
우리나라가 유엔에 김영삼 정부 때인데 돈을 내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 자리를 몇 개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자리를 하나 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30대 34살 뭐 이럴 때고, 근데 그 자리를 가는 분이 되게 70세 이런 분이 갔어요. 근데 법률을 모르시고 인권을 잘 모른다고, 그때 한국에 그거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법률 자문역으로, 외교부 자문역으로 해서 같이 가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96년도부터 유엔을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슴 벅차게 갔어요. 맨날 책에서만 보던 이제 가서 실제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이제 그 회의도 하는 거 보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신대 문제와 동시에 그 유엔 인권 소위원회라는 데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가 됐어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90년도, 7년도 그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얘기를 안 하다가 통과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의안이 이제 나왔어요. 심각했어요. 가서 보면 이렇게 제가 이 보드를 달라고 했던 건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앞에 의장석이 있어요. 유엔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방. 여기가 이제 기자석이에요. 그리고 요 뒤가 NGO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주로. 여기 정부 대표들이 쪼로록 있어요. 정부.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그 전문위원들이 따로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되게 여기 앉아요. 근데 불어로 하거든요. 제네바는. 그 순서대로 왔다 보면 북한 정부가 여기 앉아요. 이렇게 북한이 있고 여기 우리가 앉는다고요. 대한민국이 있다고. 중국은 요쯤 있어요. 중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그걸 결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북한 원래 그런 걸 하면 NGO에서도 답변하고, 유엔 기구 중에 경제사회이사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NGO들이 참여할 수 있다. 다른 기구는 아니에요. 총회나 안보리나. 그러니까 이 인권이사회도 경제사회이사회 소속이기 때문에 NGO들이 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요. 제네바는 뉴욕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뉴욕에서는 그 좀 힘이 느껴져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신에 NGO들은 접근을 못하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제네바에서는 NGO들이 직접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해요. 그래서 NGO 일원으로 많이들 참여했다가 유엔 일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제 NGO가 얘기하면 답변도 하고 순서로 왔다 갔다 이제 서로 하는데, 여기서 그 이제 결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두 사람이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발의를.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응장관 옆에 앉아 있었고. 근데 뭐라고 대응하냐면 우리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지상 최후이자 유일한 낙원인 북조선 공화국을 음해하려는 그 정치적 음해 세력의 어두운 구름이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다. 뭐 아주 좀 시적이에요.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의 심장에 복수의 칼날을 박을 것이다. 뭐 이거.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예요. Dagger of Revenge를 애니미의 하트의 심장에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외교가에서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복수의 칼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엔 역사상. 이게 사람들이 놀래죠, 막 여기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놀랬는데 저는 옆에 앉아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금방 이제 오죠. 무슨 말인지 바로 번역이 돼요. 바로 머릿속에 번역이 되면서 아주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반응은 더 나쁘죠. 몰랐던 사람도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죠. 제가 그랬어요. 북한 친해져요. 자꾸 얼굴 보면. 참사관한테 지나가다 그랬어요. 딴 말이 아니라 여기 남한 쪽 대한민국 외교부도 발표할 때 마지막에 미국 사람이나 뭐 서양 사람한테 프로프리딩을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내 말은 솔직한 말은 뭐 그렇게 거칠게 말을 하면 되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 거꾸로 하라고 그랬어요. 니는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다 서양 사람들 다 돈 줘서 이렇게 프로프리딩 한대요. 근데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홍 선생 그 양놈들을 맡기는 말이야. 조선말의 선명성이 사라진대요. 얘네들이 영어를 다듬는다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선명한 전달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냐고. 한국에 왔어요. 결의안을 손에 이제 저는 그때 흥분했어요. 북한 문제 평소에 제가 통일로 석사를 86년도에 통일 문제에 대해 썼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한국에 왔는데 조선 이 신문을 봤더니 그 70년대 엠니스티 인터내셔널 하던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남한 문제는 안 하고 북한 인권을 하겠다. 그럼 나 방향이 맞다. 민주주의 운동 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아주 좋다. 뭐야? 그리고 엠니스티 인터내셔널을 몇십 년 했으니 국제 캠페인에 대한 관심, 이 사람들 능력도 있겠다. 나는 생각을 이거 빨리 결의안 나온 걸 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이런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양반들을 만나러 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서대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래 저 현저동에 그 엄지다가 5층 하여튼 오래 갔어요. 갔더니 겨울인데 난로가 없고 가니까 할아버지 두 분하고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70대. 그래서 제가 이게 다냐고 그랬어요. 다래. 그러시면 활동은 어떤 걸 하려고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김정일 정권과 끝없이 인권투쟁 세 분이세요. 그래서 난 첫째 여기 있으면 정말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 이건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인권을 신경을 쓰실 분이 될 것 같다. 난 도망을 갔어. 그만두세요. 전달해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렸어. 근데 양반들이 자꾸 전화를 하더니 자기들 모임 있으니까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탈북자 증언도 듣고 모임이 있어. 갔어요. 하도 오라고 가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90년대 수련 상황에 북한 사람을 제대로 여기 외교관은 그래도 보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 얘기 들어보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래픽한 네이처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못 듣겠어요.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약간 요즘식 말로 토 나오려고 그런 거 역겹다. 이게 처음엔 이게 내 감당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갔어요. 근데 자꾸 나오라서 한두 번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의사였대요. 북한에서.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더니 이 사람들이 중국서 도망 나올 때 자기들은 나왔는데 딸 둘이 잡혀서 수용소로 다시 갔대요. 그러냐고. 나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두 양반이 안 보여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중국 가서 딸 구하러 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수용소로 이 사람들을 끌려갔대요. 왜 안 없대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한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지난달에 있어서 저하고 저녁도 먹었는데 지금 어디 갔냐 했더니 계령인가 어디에 있다는 소식이 그래서 듣다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게 이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면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 여성들 그 인신매매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자분들 그걸 못 듣겠더라고 처음. 여자분들이 자기들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그 고초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첫째는 못 듣겠어요 잘. 너무 내용이. 그리고 하두나 대응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둘째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을 나와서 어쨌든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인신매매범을 적극적으로 사실 찾는다. 연결될 선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많다요. 남자가 집을 떠나는 건 본성 중에 있어요. 남자는 별로 철이 없기 때문에 집 나가는 거 얼마든지 그냥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배고프고 이러고 왜 이러지? 그러다가 집에 아직 나왔구나 이러고 들어가야 다시. 여자가 집을 나가는 건 문제가 달라요. 여자가 집을 나갈 때 애기 엄마는 애기를 포기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가정이나 자기 기반을 완전히 그냥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삶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빠가 집 나갔다 이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지. 엄마가 집 나갔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엄마가 저 집 나간 자녀들은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남죠. 아빠가 나갔다 원래 애가 정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나갔다 그러면 이건 배신이다 이렇게 그게 근데 그 당시 이제 북한의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엄마들이 집을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 막 과정. 하여튼 뭐 그래서 못 듣겠더라고 그 내용을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네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랬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얘기하면 그 당시 무슨 냉전 북한 공격을 한다 뭐 냉전 체제 사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이런 그런 그 진실성을 안 믿는다. 제가 너무 호응도가 낮으니까 거꾸로 하자 그랬어요. 국제 캠페인을 해서 외국에서 알려주면 그걸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면 그때는 신뢰도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 노인네들 국제회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뭐 회의가 중요한 거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럼 네가 구해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재단들 한 200개에다 적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 손으로 써서 보냈어요. 거의 한 200장. 컴퓨터도 안 하고. 그때 컴퓨터도 잘 안 되고.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관심 있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우만 재단이라고 독일 재단이고 또 하나는 NED라는 미국 재단이에요. 연락 받았죠. 그래서 만나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뭐 할 거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자꾸 나를 보자 그래요. 왜냐면 할아버지들은 영어도 잘 안 통하지. 이 사람들 보고는 돈 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 저는 뭐 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이름도 몇 개 대고 하니까 그래도 얘는 사기는 안 칠 것 같다.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국제회의를 했어요. 동경에 갔어요. 처음. 안명철 선수하고 그 다음에 강철환 갔어요. 동경에 딱 갔는데 댕기 빌딩이라는 동경이 옛날에는 그 인터내셔널 미디어의 산실이었어요. 거기가 400명이 있어요. 외신 기자. 장소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게 베이징으로 옮겨갔어요. 중국이 커져서. 근데 그 빌딩에 가는데 우린 NGO잖아요. 안명철이라는 사람은 수용소에서 경비병 쓰다가 도망 나온 사람. 처음으로 수용소 얘기를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400명 중에 200명이 모였어요. 그 기자들, NY, 뉴욕타임즈, 뭐 CNN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래요. 한 가지 이슈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명철 군이 얘기도 하고 여성분들도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증언이란 요즘 탈북자 증언 이런 게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탈북자들이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래요. 나보고 저 어디 자녀예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YMCA 그쪽에 잔다고 했더니 저 사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조총련들 그때는 굉장히 그게 쓰였대요. 북한. 저러면 저건 죽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겁이 확 나죠. 그래서 그 사람 안명철 선수 방 앞에다 제 의자 갖다 놓고 하루 동안 내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 지금. 저희 북한 경비병에다가 정실신이고 특수부대도 했는데 나는 대학 교수인데 누가 사람 죽이러 오면 제가 날 구해야지 내가 왜 물리적으로 불가해서 제가 의자치고 그냥 대방으로 갔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근데 저녁 때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왔어요. 자기 딸이 일본의 사람인데 북한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가서 안 오는데. 자기 딸 얘기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대요. 그러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 딸이 이름 내궁인가 하는 여자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일도 뭐 얘기를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가서 있는데 회의 끝날 때쯤 제가 평소에 경계하는 외관을 그대로 갖춘 한 친구가 왔어요. 20 덥수룩하고 뚱뚱하고 그런데 머리는 파마 머리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자머리고 수염 기르고 파이프 담배 그리고 파마 머리 뒤에 말총 이렇게 포니테일 하고 하는 말이 다음번에 폴란드 체코에서 하면 어떻게 좋다고 프라하에서 하면 어떻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이 동유럽 공산주의를 겪었던 동유럽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설득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동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프라하에서 하죠. 좋다고. 네, 그렇죠. 김사리 한 말이 바클라 하벨 대통령이 자기 큰아버지래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궁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대요. 네,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이사장님 하시는 노인네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금 미친놈을 하나 보고 왔다. 자기 큰아버지가 하벨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다. 클린턴이 우리 사촌형이라고. 근데 프라하에서 회의를 하자고 그런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정말 이상한 애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인생 경험이 중요해요. 제 어깨를 이렇게 쫙 잡으시니 홍 교수 그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가서 잘해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 그렇게 디스리가 잘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그렇지.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혹시 모르나? 다시 돌아서서 걔를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나 그 사람 뭐 이렇게 톡수름하고 뭐 말도 중후하게 파이프 담배 피우고 나이가 몇이냐 할 때 26이래요. 이 자식. 그래도 뭐 뽀야르 씨 뭐 이렇게 미스터 뭐 누구 이렇게 불러주면서 제가 맥주도 사주고 가서 비틀즈 가짜 밴드 나오는 무슨 신주쿠 어디 가서 제가 맥주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넉 달 후에 저하고 강철한 분이 둘이서 프라하를 갔어요. 그러니까 바크라 하벨 대통령을 1시간 반 정도 만나게 됐어요.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데 북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차별투쟁이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연계해서 일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편지를 보내본 게 한 60년 됐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런 세력이 있는지는 아마 없을 거라고. 근데 강철한 분이 길길이 뛰어요. 그런 거 없다고 막 길길이 뛰어요. 결론은 뭐냐면 동구 사람들도 북한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산치하에서 아무리 그래도 저녁 때는 신앙송회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통일 전에 동독과 서독은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 전에 동독 사람들은 가족 방문을 위해서 서독에 가서 4주고 6주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고 가고 웬만한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독 테레비 다 보고 우리가 독일을 따라서 통일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독일 모델을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독일은 통일 이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통일해서 하고자 하는 그 상태에 갔어요. 그러니까 동유럽은 문화라는 이념은 없어졌. 이념은 있지만 공산주의라는. 그렇지만 동유럽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도 어느 정도 카톨릭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체제만 억압적이에요. 북한은 뭐냐면 봉건주의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참 재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저 사람 북한에는 근대가 시작이 아니에요. 개몽주의. 북한은 뭐 좋았거나 나빴거나 봉건주의 조선이 끝났잖아요. 이시왕조. 그러니까 봤던 건 왕 이런 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부딪힌 게 일제예요. 이번에는 제국주의 아주 폭압적인 제국주의 세력 밑에 있었다. 그게 끝나자마자 스탈린식 소련 전체주의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건 아시아적 봉건주의자, 제국주의적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자, 마지막은 스탈린식 전체주의자. 세 가지 형태만 정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왜 옆에 나라들 영향을 안 받냐? 동독은 도망갈 때 헝가리로 도망가고 오스트리아로 도망갔어요. 옆에는 다른 체제가 있고 갈 데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어딜 가요? 가면 러시아 아니면 중국인데 여기는 모택동, 여기는 스탈린인데 어디로 도망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배워요?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저하게 60년 동안 저 정치 체제가 유지하는 고립 상태가 되면
그런 독특한 역사적 경험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아시아적 봉건주의와 전체주의가 같이 있는 왕조 국가가 됩니다. 어느 전체주의에서 스탈린 다음에 흐르시초프고 뭐 그 다음에 누구고 그 다음에 푸틴 이렇게 되지 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저기밖에 없어요. 그게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민주화라든가 북한 인권 개선이라든가 북한의 변화를 생각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 거. 그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좀 했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국제적인 일에 같이 하고 지금도 확산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북한 인권 COI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사위원회. 그게 처음에 이제 UN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NGO인데 나름. 할아버지 세트 두 분하고 아주머니 한 분이지만 그래도 뭐 바깥에 나가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가서 UN 가서 몇 년 보니까 보고관이라는 게 있더라고. 국가별 보고관. 그래서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보고관이 생기면 이 이슈가 좀 주목을 받겠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15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4년인가 만에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잘됐다는데 저는 사실 그때 난감했어요. 이제 뭐하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 또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태국 사람을 시켜놨어요. 비티문 타번을. 똑똑한 친구인데 전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왜냐면 엘리티즘이 강하거든요. 태국 사람. 그 아직도 양반 상놈 구별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 그런 나라에서는 인권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어렵다. 말레이시아 로스쿨에 갔어요. 제가 연세 로스쿨 되고 나서 MOU 이런 걸 많이 해야 점수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그래서 말레이하고 싱가포르 갔어요. 말레이 갔는데 교수님들이 나왔는데 30명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둘이에요. 28명이면서 학장도 물론 여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린 남자 4시 갔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가가지고 학장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남자 둘 교수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눈도 퀭하고 애들이 뭐 어디서 꼬다 놓은 애같이 이렇게 둘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아주 명민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학장이 그러더니 막 웃더니 그건 당연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학생들이 남자들 학생들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나도 경험상 이해한다. 나도 경험이 많다. 그런 거.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오케이. 근데 그래도 그렇지 28대 2는 뭐냐?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대답이 이거예요. 남자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 이렇게 군인이 되거나 은행 뱅커가 되고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나는 동시에 우리 넷이 그래서 우린 뭐냐고 왜 남자인데 이렇게 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냐고 교수 이런 걸 하고 있냐고. 결론은 뭐냐면 남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랑이 별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여자들이 하는 거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인권이 안 된다. 차별이 존재하면 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가 없어요. 남녀 차별이었건 인종 차별이었건 뭐 어떤 형태건 차별이 그리고 양반 상놈 계급 차별을 하고 동남아시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폭발적인 역량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개인의 그래서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훨씬. 우리는 어렸을 때 혼나고 자라서 그 영어로 얘기하면 psychological inhibition이 있어요. 심리적인 억제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튄다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나지 않을까? 괜히 실수 안 할까? 이런 것이 은연중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일본은 더해요 우리보다. 일본은 말할 때 시작을 사과하면서 시작해요. 소생이 아는 거 없고 이렇게 말을 불쑥 꺼내는 것도 여러분께 참 여러 지장을 드리고 참
죄송하고 공감. 근데 서양 사람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 왜 사과를 하냐고 자꾸. 하지만 한 말씀 올린다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안 그러죠 뭐. 우리 그래도 그렇다고 많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너무 많이 맞고 큰 건 아니잖아요. 맞음의 구타의 추억은 굉장히 오래가요. 때린 사람 모르는데 맞은 사람 오래가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잘 안 가요. 선배들 본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해서 또 쭉 했는데요.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유엔 제가 사람들하고 인권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하태경 의원도 같이 하고 하다고 그때부터 해서. 조사위원회가 나는데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굉장히 이번에 세미나를 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판사 출신인데 올고든 사람이에요. 북한이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도 반인도 범죄의 일부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제사 형사재판소에 데리고 가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 세미나를 하죠. 그 자체가. 네. 우선 그렇게 스탠다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만 두 번째, 그렇다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맞아요. 협력도 해야 된다. 맞아요. 햇볕 정책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햇볕 정책이 실시되는 동안에 제 생각에 북한 핵 개발이 계속됐고 그냥 현금을 줘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도발도 있고 결과적으로 실패가 된 거죠. 대화하고 협력해야죠. 어느 정도까지. 다만 햇볕 정책의 문제는 최종 목표 로드맵이나 골이나 데스티네이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꾸 주고 자꾸 만나면 서로 얼굴 보고 하면 이해가 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정서적으로는 맞는 접근인데 전략적으로는 틀린 접근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변화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변화하지 않죠. 그 컨프런테이션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직면하고 또 소통하고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건 뭐죠? 아시안 게임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마이클 컵이라는 사람이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를 자주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권고안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30페이지짜리 짧은 거 있어요. 그거 번역문도 돌아다녀요. 거기 보면 각 나라별로 또는 유엔은 뭘 하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재밌어요. 마이클 커비가 한 말이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형사처벌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남북한 대화를 넓혀라. 스포츠도 많이 하고 교류도 하고 이것저것 해라. 네, 그걸 해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언뜻 보면 김대중 정부 정권의 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썼냐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할 얘기를 앞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정의의 실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연구하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에 그러면 햇볕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축구도 같이 하고 뭐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 하는 말이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쓰겠냐 이거예요. 이거밖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북한 인권을 쭉 했지만 그동안 화해 협력 뭐 과거에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주장하는 분들하고 제 친구들이에요. 후배들이고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데모하다가 법대 나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뭐 기관에서 저보고 사법시험 공부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보지 말라 그래서 안 봤어요. 저도 뭐 그래서 제 윤희병 사건이라고 뭐 있어. 거기 이름도 있어요. 사찰대상, 보안사 사찰대상. 그래서 제가 마음이 든든했어요. 어두운 밤거리를 가도 보안사에서 지켜주니까 사찰을 해주고 하니까 항상 인생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한번 끌려갔어요. 대학교 1학년 끌려갔더니 막 아는 거 있는 거 다 부르라고 뭐 부르고 남영동에 뭐 어디 막 혼내고 뭐 그러고 네 여자친구 이름도 알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두 사람을 사귀고 있었는데 마음을 못 정하고 객관적으로 국가에서 좀 정해주면 제가 그쪽으로 하려고 어느 쪽으로 좋은지 물어보고 싶더라고. 누구예요? 이렇게 보안사 안기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제가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할 걸 제가 반대말을 요즘 생각해요. 자꾸. 제가 그래서 그쪽 사람들 뭐 만나요. 여러 사람. 자꾸 만나서 그 얘기를 해요. 평화와 협력,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라 그러고 융통성 있게 하라 그러고 화해와 협력을 하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옛날에 그 친구들은, 얘 친구들도 바뀌었어요. 좀. 옛날에 북한이 그럼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한동안 가끔 만나면 때려줬어요. 뭐 없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저기저기 근데 없는 게 말이 되냐. 요즘 바뀌었잖아요. 있긴 있대요. 바뀌었어요. 있다. 그런데 방향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해야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사람들 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놈이 내 말 안 들었잖아요. 북한이 그 나쁘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 한다고 탈북자들 스파이라고 뭐 그러더니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데 요즘 제가 화해와 협력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도 안 들으면 또 제 심정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나도 그 방안을 만들고 싶어요. 알고 싶다.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는 처벌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요. 정치범죄에서 철폐해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저건 유례 없는 극단적인 거라는 거 확실하다고요. 그건 확실한 원칙은 지켜야 되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하고 뭘 하다 보면요. 나 때문에 일이 안 된 것 같은 자책감을 들 때예요. 북한 측에서. 워낙 북한은 전략을 가지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양보하거나 내가 말을 거칠게 해서 이게 깨졌나? 내가 이거 너무 원칙적 접근을 해서 일이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돼요. 그건 틀려요. 북한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요. 변해야 할 건 북한이지 내가 아니에요. 북한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건 확실해요. 이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체인지의 대상은 노스코리아라는 걸 잊지 말아라. 노스코리아하고 인게이지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야 되나?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남자도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하고 해봐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제 집사람이 얘기해요. 내 잘못이다. 일단 거기서 출발을 해요. 뭘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내 마음의 그 변화를. 그다음부터 시작부터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발견이 돼서 힘들어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국가관계가 어떻겠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협력하고 화해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어떤 방식을 해야 되겠어요? 축구 한 번 해서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북한에다가 어떤 사람 학교를 세웠어요. 과기대. 그죠? 그랬더니 미국이나 서방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컴퓨터 가르쳤더니 얘네가 해커 부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영유아에 대해서 우유하고 이런 거 갖다 주자. 그랬더니 처음에 탈북자들 분들 중에 그거 군인들이 먹는다고 갖다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머지 사람들 일부라도 걔들 영유아가 먹으니까 갖다 주자. 그거 하다 보면 애들 상황도 알게 되고 접근이 된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디테일을 알아야 됩니다. 디테일에 있어요. 어떻게 영유아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뭐예요? 장단기에 관한 로드맵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장기적으로 뭘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걸 이뤄갈 것이냐 북한에 관한 전략이 그거예요. 방법은 알겠어요. 방향은 모르겠. 방향은 알겠다. 이걸 하면 이게 되겠다. 이렇게 그건 제가 한 1년쯤 더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자꾸 배워보려고.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누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준다면. 그 자꾸 좌파하는 애들 물어봐요. 화해와 협력 그렇게 하고 융통성 있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차근차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그게 알고 싶죠. 그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건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힘의 문제예요. 관심을 가진다? 그럼 북한 인권에 대한 반대 논리나 반대나 그다음에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단지 관심을 가지면 그 장애물들에 묻혀요. 북한 인권 문제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인권의 문제는요, 인권은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개선하고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 관점은 problem solver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정치원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걸 지금 중지시켜야 된다. 처음에 요즘은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옛날같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루에 몇 사람 죽는다는 게 통계로 나오더라고. 몇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몇 사람이 낙태는 강제나. 이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운동을 막 할 때. 이게 하루만 늦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루만 늦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반대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인권은 그냥 멘탈리티예요.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거고, 내가 가진 멘탈리티의 싸움이에요. 멘탈리티, 모르는 내용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북한은 특히 집요하게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겨내려면 그게 내 멘탈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같이. 인권은요, 영어로 그래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단지 by virtue of being human,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정받는 권리란 뜻이에요.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와 사회 모두에 대해서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정받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북한군 시작할 때 탈북자를 한 사람 구해서 너무 운동이 안 떠요. 탈북자 한 사람 구해갖고 센세이션을 좀 일으켜야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운동이 뜨겠어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북한에 나와서 러시아 벌목공으로 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 그러다가 강제수용소로 가게 됐다가 또 탈출, 그래서 이번엔 중국에 가서 또 하다가 또 잡혀서 또 탈출, 이렇게 해서 막 러시아 중국을 넘나들고 인간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오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당시 제 옛날이에요. 이게 이 운동이 좀 모멘텀을 받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막 왔어요. 할아버지 다급하게, 홍생 빨리 오라요. 홍생 빨리 오라고. 빨리 갔어요. 근데 러시아 말로 된 무슨 팩스가 이렇게 있어요. 좀 읽어줬죠. 그죠? 근데 그거 앞에는 한글이에요. 한글도 있고 러시아 말도 있고 막 써서 이 사람이라고. 김모라고 있어요. 딱 봤어요. 내용.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러시아 범목공을 하다가 잡혀갖고 수용소에 거기서 다시 탈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막 숨어 살면서 사람들 민가에서 돕다가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 중국까지 가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햇빛이 이제부터는 잘 된다. 이 사람을 돈을 모아서 보세요. 저도 돈 내고 막 그 당시 돈으로 뭐 몇백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구해오자 했어요. 오래 걸렸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사람 러시아에서 데리고 오고 이게 쉬워요. 저 오래 걸렸어요. 힘들어. 그 돈도 없고 어렵게 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공항에 내리는 거야. 우리가 다 뛰어갔죠. 기자들한테도 막 관심 있는 사람 오랬더니 처음 이거 우리가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럼 공항에 딱 갔어요. 이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모델이 땅에다가 무릎을 탁 꿇더니 땅에다가 이 사람이 키스를 하면서 자유대한 만세 그래서 누가 가르쳐줬지? 저걸 방송을 알아요 이 사람이. 방송도 알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 그 노인네 이사장님한테 막 뛰어오더니 큰 절을 3번 하면서 자기를 살려줬다고 그러고 포옹을 하고 막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안 가르쳐주는데 이거.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 장면이니까 키스하는 장면 외치는 거, 포옹, 이거 절하는 거, 이건 하나하나 다 신문 다 메인 컷이죠. 그 다음에 강연회,
우리 단체도 또 저까지도 막 신문 인터뷰했어요. 뭐 이 과정이 어떻게? 저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러시아말로 진짜 팩스가 하나 왔어요. 필수.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말 하는 내 친구한테 후배한테 이게 번역 좀 하라고 내용이 안 좋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는 뭐냐 러시아 할머니가 보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벌 먹고 한다고 오긴 왔는데 나와가지고 러시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외딴 집에 도와준다고 가서 집도 고쳐주고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나중에 신뢰를 얻은 후에 그 집 통장이면 뭐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집도 남한테 팔아먹고 해서 길바닥에 앉은 노인네들만 40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당신들이 이런 사람 사이고 나쁜 사람 그래갖고 거기 자살한 할머니도 있고 뭐 이런 내용 이건 러시아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놈인데 니들이 도망치게 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모였어요.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 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인네들 뭐 죄송합니다만 노인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에서 이건 저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뭐 정보가 있냐,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나, 뭐 이게 안 된다. 하지 말자.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하고 또 다 좋은 기회에 만나자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걸 해주기로 이제 했어요. 발전적 해체. 발전은 뭐 그냥 해체지 뭐. 그래서 오늘 끝내자 이렇게 하고 집에 간다 이제. 왜냐면 정말 실망했기 때문에. 네, 정말 좌절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사람을 보호하는 건요, 그 사람이 이쁘고 안 이쁘고 피부색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생각이 어때서가 아니고요, 인권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범죄는 처벌받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체가 북한이라는 체제 하에서 그렇게 고통스레 놓여있다. 그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인권을 하다 보면 좌절하고 흔들려요. 기준이 뭔지. 왜냐면 화가 나. 난민들을 구해다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 왜 밥은 안 주냐고. 밥을 주면 직업은 왜 안 주냐. 이 사람 자체가 끌려다니다가 피폐해질 정도의 그런 걸 갖게 되죠. 그러면 화가 나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권은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정받는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입니다. 저는 제가 뭐 유엔 관련 작은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고문 저 있어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 안에. 우리는 그때 그 오길남 씨 신숙자 그분들 같이 이게 뭐냐면 누가 자의적으로 구금된 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 다니면서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감방들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보고서 쓰고 뭐 이런 일이에요. 제가 8월달에 유엔에 또 가요.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3년. 그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탄원서 내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청원서를 내면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자의적 구금이다. 아니다. 그래서 뭐 아웅산 수지 뭐 이렇게 정치적 구금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요. 제가 그거 됐다 했더니 저 웃기는 친구 하나가 자기가 요즘 결혼 생활이 아니고 자의적 구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자가 아니고 스스로 자자가 안 된다고.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구금된 건 대상이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 걱정이에요. 제가 우리 저 집에서도 그래요. 뭘 잘못했길래 감방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냐고. 저거 그래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저 인권위를 제가 꼭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시작을 해서 하게 되고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우리 단체에서 그동안에 그런 게 한 엄마, 애기 딸이 2살짜리 뭐 이렇게 애기 딸린 엄마들 많이 있고 있는데 그게 한 400명 넘어갔어요. 제가 잘못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심판을 만약 받게 되면은 그리고 한 가지 항변은 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주역한다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죄파 사람들 팔자에도 파가 있다, 고생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남을 돕는 일을 하면 그걸 넘어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다칠 것도 안 다치고 건강해진대요. 근데 걔는 많이 다쳐요. 좋은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인권은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전부나 또는 그 중에 어떤 일부를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옳아요.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인권 보호에 걸어라. 그럼 no. 자기가 하는 일에 어느 일, 다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어느 일정 부분을 계속 보유를 하는 거. 그건 해야 돼요. 어느 형태로건 in whatever format, engage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은 하는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전략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질문 기회가 없으시죠?